자, 지금 숙제공사 했는데 어쨌든 다들 잘 풀어왔어요. 그리고 책점도 오늘 못한 사람들 다음에 과제 낼 때는 책점까지 다 효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받을게요. 오늘 문제 풀어왔던 것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거나 아니면 혹시 답이 잘못된 게 가끔 있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일단 질문 받을 건데 앞쪽에 질문 먼저 받을게요. 9번, 자, 앞쪽 몇 번? 9번, 5번? 9번? 9번은 일단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기억과 니은에 속하는 기관 중 하나이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기억하고 니은은 콩팥과 위를 나타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29페이지 보고 있어요. 29페이지 보세요. 배설계와 소화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기억은 배설계, 니은은 소화계인데 소화계 중에 위 그림을 보여준 거고 배설계 중에 콩팥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질소는 물질 A와 C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지. 그럼 A하고 C는 누가 되겠어? 단백질과 암모니아 이렇게 되겠죠. 자, 산소는 A에 포함되어 있대. 그러면 A, B, D에는 있는데 C에는 없대. 그럼 C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암모니아가 되겠지. 산소가 없으니까. 그럼 C가 암모니아니까 A는 누가 되겠어요? 단백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산소는 A, B, D에 있다고 했는데 일단 단백질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수소가 B에는 없대. 그럼 B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수소가 없으니까 이산화탄소 CO2가 되겠죠? 그래서 산소는 A는 단백질, B는 CO2, D는 H2 이렇게 돼요. 그러면 D는 물이잖아? 기억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맞죠? 그 다음 니은은 소화계를 얘기하는 거야. 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화계를 얘기하는 거라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하는 기관이 있다. 누구? 간 있잖아? 그래서 맞는 거고 A가 단백질, 세포를 통해 분해될 때 물과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가 모두 생성된다? 맞는 거지.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다음 자, 앞부분에 질문 더 이상 없나요? 없으면 뒷부분으로 갑니다. 자, 뒤에서 질문 있는 거 있으면 하세요. 6번, 6번. 포도당이 세포에 이용될 때 최종 분해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ADP하고 인산이 만나서 기억이 만들어졌잖아. 기억은 ATP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세포의 결과 ATP가 만들어지고 자, 니은 같은 경우는 무슨 에너지가 되겠어?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체는 포도당과 기체 X, 산소가 만나서 물과 기체 Y, 이산화탄소가 된다. X는 산소, Y는 이산화탄소. 그러면 기억이 ATP가 ADP와 인산으로 분해될 때 에너지가 방출된다? 맞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근육 수축도 하고 물질 합성도 하는 거야. 니은은 열 에너지 말하는 거야. 생명활동에 이용되는? 아니지. 얘는 그냥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끝이에요. X는 CO2가 아니라 O2, Y가 CO2. 그래서 틀렸지? 다 기억. 5번 5번.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에너지가 높아졌잖아. 그럼 이거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동화작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응은 동화작용이야. 가면 갈수록 B가 줄어들었으니까 B가 뭐야? 반응물. A가 늘었으니까 얘가 생성물. 이 반응은 B에서 A로 진행되는 반응인데 A가 B보다 에너지량이 더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동화작용이니까 열이 방출되는 게 아니라 열이 흡수돼야 되는 거고요. B가 A로 바뀌는 거 맞고요. 동화작용에 해당한다? 맞는 거죠? 질문 다 됐나요? 11번, 11번. 자, 11번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 발효 배웠잖아, 발효. 자, 발효의 결과, 알코올 발효의 결과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다 KOH를 집어넣게 되면 뭐가 나온다? 이산화탄소가 사라지게 된다 라고 했단 말이야. 자, 이거 맞추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한 4년 전쯤에 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낸 건데 다에다가 맹광도의 기체가 모이면 원래 용액의 일부를 뽑아내고 누구를 넣었어? KOH를 넣었지. 그리고 실험을 하면 다의 결과 어떻게 돼야 돼? 점점 그 기체가 줄어든다. 원래 이렇게 됐어야 돼. 근데 이 선생님이 문제를 실수를 한 거야. 그래서 변화 없음을 복붙을 하신 거야, 그냥.
감소한다고 하셔야 되는 이 선생님이 실수로 변화 없으면 낸 거야. 그래서 이 선생님은 답을 KOH다가 맞다라고 일단 냈는데 이제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나 좀 날카롭게 보는 친구는 변화 없으면 이제 KOH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그대로 그냥 낸 거거든. 원래 문제는 A에서는 변함이 없었지만 B, C, D에서는 그 다의 결과 비어있는 공간이 줄어든다 뭐 이게 이제 됐어요. 근데 변화가 없었으니까 이 안에는 KOH를 넣은 게 아닌 거지. 그래서 KOH는 기억에 해당한다가 틀리는 거야. 원래는 이 선생님이 기억 디귿으로 답을 했어. 자기가 줄어든다라고 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내셔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답 기억 빼고 디귿만 답이 되는 거고 에탄올의 농도가 높을수록 이산화탄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에탄올의 농도가 가장 높은 건 A가 아니라 B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다른 질문 없나요? 15번. 그림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인데 사람이 녹말을 먹으면 녹말은 엿당으로 분해되고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게 맞아. 근데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되는 거는 우리 몸에서 단백질 합성 일어나잖아. 그죠? 아미노산 모아서 소화 효소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그래야 되니까 우리 몸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반응도 일어나고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분해하는 반응도 합성하는 반응도 일어나. 그러면 기억은 분해하는 거니까 이화작용이어야 돼. 맞아? 자, 그다음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는 건 단백질 합성이야. 우리 리보솜이라는 세포 소기관이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배웠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맞아? 1과 2는 둘 다 물질 대사라서 효소가 관여한다. 맞는 거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또 있어요? 10번. 10. 10번. 딱 10번. 10번. 자, 지금 기억과 니은은 각각 아미노산과 포도당 중 하나이다 라고 돼 있죠? 기억이 효소로 변했어. 근데 효소의 주성분은 뭐라 그랬지? 단백질. 그러면 기억은 누가 되겠어? 아미노산. 그러면 기억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는 거는 동화작용이라서 A 과정은 동화작용이면서 에너지가 필요해. 그 에너지가 바로 무슨 에너지야? ATP 속에 저장돼 있던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렇다면 니은이 분해돼서 에탄올과 이산화탄소가 됐지. 그럼 이 니은이 포도당이 되는 거죠. 포도당이 알코올 발효의 결과 ATP를 만들어내면 이 ATP가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변하는, 효소로 변하는 과정을 도와준다라고 봐야 돼서 기억이 아미노산, 니은이 포도당. A는 동화작용이고 B가 포도당이 분해되는 알코올 발효니까 이화작용에 해당되겠죠. 니은은 맞고 B에서 생성되는 에너지의 일부는 ATP에 저장된다. 그래서 그 ATP를 가지고 동화작용을 한 거야. 답이 니은과 디귿. 됐어요? 더 이상 없나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도록 합시다. 오늘 요 차트 끝내는 걸로 할게요. 2번. 자, 22페이지로 가자. 22페이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우리 온몸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만들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세포호흡을 해야 된다. 그럼 모든 세포에서 세포호흡을 하려면 양분이 공급돼야 돼. 그럼 양분은 어디를 통해서? 소화기관을 통해서 먹어서 소화기관으로 흡수가 돼야 돼. 그럼 그거를 순환계를 통해서 이동을 시켜줘. 그럼 산소가 필요해. 호흡계로 들어왔어? 그럼 호흡계에 들어온 산소가 순환계를 통해서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단어는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이 일어나는 과정을 배우는 거야.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자, 이 과정을 배우는데 실제로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보다 더 어려워지는 내용이 없어요. 간단하게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소화부터 보도록 합시다. 소화. 여러분, 소화라는 의미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작게 분해하는 거야. 그러면 소화는 왜 해야 되는 거지? 왜 작게 분해해야 되는 거지? 아까 말한 것처럼 양분은 다 누구한테 줘야 돼? 결국 어떤 세포한테 가야 되잖아. 그러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누구를 통과해야 돼? 세포막을 통과해야 돼. 근데 물질이 너무 커. 여러분이 먹은 가발갱이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 그래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분해하는 과정. 이게 소화야. 소화라는 이거보다 양분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해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소화가 필요한 이유 뭐라고 쓸까요? 세포 내로 흡수될 수 있도록 작게 분해하기 위해서. 세포 내로 흡수될 수 있도록 작게 분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교육과정에서는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봐봐. 소화가 되는 과정을 보면 예를 들어서 녹말이 있다고 치자. 녹말이 분해돼서 포도당이 되는 과정은 소화예요. 근데 포도당이 분해돼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는 과정은 뭐가 되는 거야? 세포기 되는 거야. 녹말이 포도당이 되는 것도 분해지. 이화작용이지 발열 반응이야. 포도당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것도 분해고 이화작용이고 발열 반응이야. 근데 중요한 거 녹말이 포도당이 되는 과정은 소화인데 이때는 무슨 에너지만 나오는 거야? 열 에너지만 나옵니다. 이때 절대로 ATP 생성되지 않아요. ATP는 소화 과정 중에는 생성되지 않아. 언제만 생성되는 거야? 세포호흡에서만 생성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열 에너지와 ATP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봐요. 자, 그렇다면 소화되는 과정, 우리 소화 기관부터 먼저 생각할게요. 우리 이름 중에 소화 관, 소화 기관이라는 말이 있어. 여러분, 소화관하고 소화기관 중에는 누가 더 큰 개념일까? 소화기관이 큰 개념이지. 그럼 소화관은 뭐냐?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이 소화관이야.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 근데 음식물은 지나가지 않지만 소화에 관여하는 애들은 소화기관이라고 해. 그러면 음식물이 지나가지 않지만 소화에 관여하는 마당 대표로 누가 있을까요? 간. 간으로 음식물이 지나가진 않잖아. 쓸개, 이자. 얘네들은 소화 관여하는 물질이긴 하지만 기관이긴 하지만 소화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서 소화기관이 더 크고 소화관이 되는 건데 소화관은 입부터 시작해서 식도, 그 다음에 위, 소장, 대장 같은 것들이 소화관이 되는 거고 여기 플러스 여기에다가 간이나 쓸개나 이자 같은 것까지 포함하면 소화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소화관 속에는, 소화기관 속에는 소화에 관여하는 소화액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소화액 속에는 소화에 관여하는 효소, 소화효소가 있어. 자, 소화액은 예를 들면 입에서 만들어지는 소화액 뭘까요? 침. 위에서 만들어지는 소화액은 위액. 간에서 만들어지는 소화액은 쓸개즙.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소장에서 만들어지는 소화액은 장액. 이렇게 한글로 써 있는 거는 소화액이야. 한글. 근데 영어로 이름이 붙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이 누구야? 소화효소야. 예를 들면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 위액 속에 들어있는 펩신. 여러분이 문제를 쓸 때 소화액을 적어라는지 소화효소를 적어라는지 문제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야 돼. 그래서 소화액은 한글, 소화효소는 영어로 이름이 붙여져 있다. 그래서 소화효소, 소화액, 소화기관, 소화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소화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소화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기계적 소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계적 소화는 쉽게 말하면 물리적 소화예요. 물리적 소화는 뭐야? 소화 전후에 물질의 성분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러면 밥덩어리를 씹어서 밥 알갱이가 됐어. 이거는 물리적 소화인 거야. 이거나 저거나 둘 다 밥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입으로 씹는 운동, 덩어리가 작아지게 입으로 씹는 운동, 또는 내가 꿀꺽 삼키면 알아서 식도로, 소장으로, 대장으로 알아서 꿈틀 움직여.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는 연동 운동. 소화관에서 알아서 이동하는 운동. 세 번째는 내가 음식물을 삼켜버리면 음식물과 소화액, 음식물과 소화효소가 알아서 섞여. 이렇게 섞이는 운동을 뭐라고 한다? 혼합 운동. 이것들은 뭐에 속해? 기계적 소화에 속하는 거야. 이건 물리적 반응이야. 반면에 화학적 소화는 화학 반응이야. 화학 반응에 반드시 누가 관여한다고 했어요? 효소가 관여해. 그러니까 화학적 소화에는 누가 관여해?
소화, 효소가 관여할 거야. 그래서 화학적 소화는 반드시 누가 관여한다? 소화, 효소가 관여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기계적 소화랑 화학적 소화에다가 화학적 소화, 소화, 효소, 관여라고 적어두시면 돼요. 그리고 빈칸 어딘가에다가 소화기관, 소화관, 소화액, 소화효소의 예를 몇 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몇 개 정도 적어주십니다. 다 적었어요? 그러면 소화가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 우리 몸에서 소화가 일어날 건데 어떻게 소화가 일어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면 우리 입으로 몸을 이거는 정리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굳이 정리할 필요 없어. 자, 우리의 첫 번째 소화기관은 입이야. 자, 여러분 입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침, 침, 이빨, 이빨, 혀, 혀, 세 가지. 목젖, 목젖은 목구멍에 있는 거니까 일단 빼고. 자, 일단 여기에 이빨, 치아, 혀, 침. 이거 우리 입속에 들어있잖아. 소화 시작하는 장소야. 그러면 치아가 하는 역할 뭘까요? 잘게 부순다, 찢는다, 부순다. 어쨌든 큰 덩어리를 작은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기계적 소화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혀가 하는 일 중에 소화에 관한 일만 하는 거야. 뭐 메롱한다 이런 거나 뭐 맛을 느낀다 이건 아니야. 이건 소화가 아니라 감각이니까 소화에 관한 일만 해보자. 혀가 하는 역할 보자. 다민리 침 분해. 혀가 그냥 하는 일. 침이 아니라 혀가 하는 일. 섞는다. 음식물을 섞어줘요. 여러분 그 혀 없으면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어서 모르겠지만 혀가 없으면 음식물이 안 섞여. 이빨로만 그냥 씹어야 돼.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 혀가 없으면 이걸 못해요. 말을 못. 당연히 말을 못하시죠. 삼키는 삼키는 걸 못해요. 여러분 혀가 이뤄야 삼켜지는 거야. 혀 없이 삼키는 생각해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섞는다. 삼킨다. 이렇게 되는 거야. 혀 없으면 이렇게 목 세워가지고 꿀꺽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약 먹을 때 약 먹고 이렇게 하고 삼키잖아. 사실은 음식물 삼킬 때 이렇게 삼키면 안 돼요. 목구멍 막혀요. 음식물 삼킬 때는 반듯하게 삼키는 게 오히려 문이 열려 있어서 제대로 삼켜지는데 왜 사람들이 약 먹을 때 닭처럼 막 이렇게 하고 삼키는지 모르겠는데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게 목구멍이 막히게 돼 있어서 반듯하게 삼키는 게 맞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삼키면서 저는 알약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반듯하게 있으면 삼켜서요. 어쨌든 얘네들은 기계적 소화에 관한 일을 하는 거야. 부수지, 섞이지, 섞고 삼키는 거야. 그러면 침만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 아밀레이스가 들어있어. 아밀레이스는 누구를 누구로 바꿔줍니까? 녹말을 분해해서 엿담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밀레이스가 그래서 나온 거잖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도 밥을 좀 천천히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 요즘에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밥을 막 빨리 먹잖아. 밥을 먹어. 몇 번 삼키다가 몇 번 씹다가 다시 반찬을 먹어. 그리고 반찬을 좀 씹다가 다시 먹어. 계속 이거 씹으면서 넣자마자 다른 걸 집을 준비를 하잖아.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 먼저 먹은 밥은 아직 어떤 애들 이빨하고 닿아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목구멍 끝까지 밀려 나와서 꿀꺽 삼켜져. 어떤 밥알갱이는 이빨한테 한번 씹혀보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빨한테도 못 씹혀본 애가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녹말로 다 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야. 녹말이 이렇게 컸다고 치자. 수십 개, 수백 개가 연결돼 있으면 두 개 이렇게 자르는 게 엿담으로 자르는 건데 요만큼 잘리고 요만큼 잘리고 요만큼 잘리고 있었는데 꿀꺽 삼키는 바람에 그냥 넘어간 거야. 그러면 이 녹말, 소화되지 않은 녹말은 식도로 가는 도중에 소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되겠죠? 침이랑 같이 넘어갈 거 아니야? 되겠죠? 침 놓고 음식물만 넘어가진 않잖아? 같이 넘어가니까 식도까지는 돼. 자, 죄가 어디에 도착할 거야?
위에 도착할 거야. 위에 도착하는 순간 소화가 될까 안 될까? 안 돼. 위는 pH가 낮아. 산성이라서 아밀레이즈가 다 변성돼 버려. 그러면 위에는 아직 멀쩡한 바발갱이들이 가득 들어차 있어. 그러니까 아밀레이즈는 반드시 한 번 더 나와줘야 돼. 아밀레이즈가 더 이상 안 나온다? 그러면 바발갱이는 끝까지 소화 안 되고 끝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화 효소 중에 아밀레이즈는 한 번 더 나와줘야 돼.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얘는 엿당과 아직까지 분해되지 않은 커다란 탄수화물 덩어리가 돼서 일단 넘어갔습니다. 자, 식도를 타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어디에 도착하죠? 위에 도착합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처음으로 소화가 시작되는 애가 있어. 자, 위는 누가 들어있냐면 위액이 들어있어. 자, 위액 속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소화효소 중에서 펩신이라는 애가 들어있고요. pH가 엄청나게 낮은 염산, 위산이라는 애가 들어있는데 염산의 pH가 얼마? 2 정도가 돼. 엄청나게 강한 산성이야. 그러면 이 펩신은 염산의 도움을 받아서 활성화가 되는 거야. 그럼 펩신이 하는 역할이 뭐냐? 자, 단백질이 이렇게 크다고 하자. 자, 단백질이 이렇게 크면 얘네들은 아미노산으로 돼 있잖아. 그럼 펩신이 뭐 하냐면 여기 대충 잘라주는 역할을 펩신이 해요. 그래서 펩신의 역할은 단백질을 폴리펩타이드까지 잘라준다. 자, 단백질을 폴리펩타이드까지 잘라준다. 또는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폴리펩타이드를 펩톤이라고도 해서 단백질을 펩톤까지 잘라준다. 안 적어도 돼요. 이따 다 불러줄 거야. 여기까지 잘라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단백질도 다 소화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탄수화물도 소화가 다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되다 만 애들이 어디를 통해? 자, 위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렇게 들어왔던 애가 이렇게 내려가게 된 거야. 내려가는 순간부터가 어디예요? 소장이에요. 내려가는 순간부터 이거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12지장이라고 하는데 12지장부터는 무조건 소장이야. 그러면 12지장 옆에 붙어있는 이렇게 생겨있는 소화기관이 있어. 이자라고 하는 애예요. 자, 이자가 열심히 이자액을 만들어서 얘한테 분리할 거야. 자, 그러면 위 다음으로 도착하는 곳은 어디다? 소장에 도착할 건데 일단 소장에는 첫 번째 누가 있냐면 이자액이라는 소화액이 있을 거야. 이자액의 특징은 뭐냐면 3대 영양소 소화효소가 다 들어있어. 그래서 누가 다시 한번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탄수화물? 아밀레이즈 다시 넣어야 된다 그랬지? 첫 번째 탄수화물에 관여하는 소화효소로서 아밀레이즈가 나옵니다. 그럼 이 아밀레이즈는 완전하게 모든 녹말을 완벽하게 엿담으로 다 분해를 할 거야. 천천히 몇 시간에 걸쳐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단백질 소화효소가 나올 건데 아까 펩신이 이렇게 대충 잘라놨잖아. 그럼 펩신이 자르지 않은 나머지 부위를 자르는 효소가 나올 거예요.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 트립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트립신까지 작용을 하면 아까까지는 폴리펩타이드 정도였다고 치자. 이 폴리펩타이드가 이제 2개나 3개, 아미노산이 2개나 3개 연결된 것까지 잘라지는 거야. 아주 짧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짧은 펩타이드라고 불러. 폴리펩타이드가 짧은 펩타이드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짧은 펩타이드라고 하는 거는 아미노산이 2개나 3개 연결된 거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울 때 2개 연결되면 디펩타이드, 3개 연결되면 트리펩타이드라고 얘기했었어요. 이렇게까지 잘라지는 거야. 자, 아직까지 소화 시작도 못한 애 있네. 누구야? 지방 아직 시작도 못했어. 그래서 여기에는 지방 소화 효소도 있는데, 자, 지방 소화 효소는 라이페이스라고 불러요.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분해해서 우리 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럼 얘가 이게 글리세롤이면 지방산 3개가 연결돼 있잖아. 여기 이렇게 잘라. 그래서 글리세롤에 지방산 하나 연결된 애를 모노 하나가 붙어있다. 그래서 모노 글리세리드 플러스 지방산 몇 개? 2개로 분해를 해요. 근데 지방은 한 방에 끝났지. 여태까지 소화 안 되다 한 방에 끝났는데 아직까지 탄수화물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네. 포도당 돼야 끝나잖아. 안 끝났어. 단백질 아미노산까지 갔어요? 안 끝났지. 그러면 여기 누가 장액이 작용을 할 거야. 소장에서 만들어지는 장액이 작용을 하면 탄수화물에 관한 소화 효소, 엿당을 분해하는 말테이스라는 효소가 만들어져요.
말테이스는 뭐를? 엿당을 완전히 잘라서 포도당으로 잘라버릴 거야. 두 번째, 단백질 소화 아직 안 끝났잖아? 이때는 펩타이드 결합을 분해시켜주는 펩티데이스가 나올 거야. 펩티데이스는 짧은 펩타이드를 뭐로? 완전 아미노산으로 분해시킨다.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추가되는 애가 있어. 누가 있냐면 소장에 쓸개즙이라는 애가 분비가 됩니다. 자, 이 이름이 쓸개즙이야. 왜 쓸개즙이냐면 처음에 얘가 방출되는 게 쓸개에서 방출되는 거 발견한 거야. 사람들이 쓸개즙이라고 했어. 나중에 보니까 쓸개가 만드는 게 아니었던 거야. 누가 만든 걸까? 그치, 간에서 만들어서 쓸개 저장돼 있다 필요할 때 나가는 거야. 얘는 간에서 생성돼서 쓸개에 저장돼 있다가 소장으로 분비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다른 애들은 다 액이야. 근데 얘만 뭐야? 즙이야. 봤더니 여기에는 뭐가 없다? 소화효소가 없어. 얘는 소화효소가 없이 그냥 소화액으로만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화학적 소화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얘가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자, 뭐 하냐면 지방 덩어리가 있어요. 지방 덩어리가 지방산과 글리세롤, 지방산과 글리세롤 이렇게 지방 덩어리가 있어. 여러분이 먹은 고기에 있는 기름이라든지 아니면 올리브유나 포도씨유 같은 이렇게 있어. 얘는 지방 덩어리야. 그런데 얘를 소화시키는 소화효소들은 다 수용성이야. 물이야. 기름을 물하고 섞으려고 하면 이 물이 기름 사이로 끼어 들어가야 소화를 시키는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라이페이스가 소화하고 싶은데 끼어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손이 기름 투성이야. 근데 물로 닦으려고 해. 닦여 안 닦여? 안 닦여. 잘 닦으려면 뭘 묻혀야 돼? 비누 묻혀야 돼. 비누 역할을 해주는 게 쓸개즙이에요. 이 사이사이로 끼어들어서 둘을 잘 섞이게 해주는 거라 쓸개즙이 작용하면 지방산과 글리세롤, 지방산과 글리세롤 이렇게 사이사이에 틈이 벌어지면서 지방 알갱이로 바뀌게 돼. 누가 작용하면? 쓸개즙이 작용하면. 그러면 여기에 누가 작용하는 거야? 라이페이스가 작용을 해서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지방 음식물을 잘 소화액과 섞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뭐라고 하냐면 지방 음식물을 유화시킨다라고 해요. 그래서 쓸개즙은 지방 음식물을 유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소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알겠죠? 그럼 우리 한번 채워봅시다. 1번부터 8번까지 1번은 입이에요. 1번부터 8번까지 소화기관 이름 한번 써볼까? 한번 써보십니다. 자, 준영아 1번은 입이었는데 2번은 뭐야? 그렇지. 3번은? 4번은? 5번은? 6번은? 7번은? 8번은?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이렇게 소화기관이 있으면 지금부터 소화가 될 거예요. 그럼 봅시다. 침 속에는 A가 들어있다. A는 누굴까요? 아밀레이즈. 그럼 녹말이 아밀레이즈와 만나고 나서 만들어진 기억은 당연히 엿당이 되겠죠. 자, 엿당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이자에게 있는 C와 다시 한번 만납니다. C도 누굴까요? 아밀레이즈. 이번에는 완벽하게 엿당으로 다 소화가 됐어. 기억은 엿당이야. 이 엿당이 장액에 포함된 F와 만날 거예요. 자, F가 누군 거야? 말테이스. 그럼 이 말테이스에 의해서 엿당이 하나하나 쪼개졌잖아. 니은이 누가 될까요? 포도당이 되겠죠. 탄수화물 소화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이번에는 단백질 소화 갈게요.
단백질은 그냥 쪼개지기만 하고 내려가다가 위에서 처음으로 시작할 건데 위에 들어있는 B에 의해서 폴리펩타이드가 될 거야. B가 누가 되는 거야? 펩신. 펩신. 그럼 펩신에 의해서 잘려진 그 4개 연결된 애들 그냥 폴리펩타이드라고 적을게요. 기호는 없어요. 폴리펩타이드라고 적을게요. 단백질이 분해돼서 4개씩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러면 펩신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애가 내려가다가 이번에 다시 누구랑 만나? 이자에게 있는 D와 만날 거야. D가 누구야? 트립신. 트립신이랑 만나면 좀 더 쪼개져서 2개 또는 3개가 연결됐어. 2개 연결되면 디펩타이드, 3개가 연결되면 트리펩타이드가 된 거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짧은 펩타이드라고 얘기했어요. 얘가 장액에 있는 G를 만나는 거야. 장액에 있는 G는 그럼 누가 된다? 펩티데이스. 장액에 있는 G는 펩티데이스가 됩니다. 그럼 펩티데이스에 의해서 완전히 하나 쪼개졌어. 그 이제 뭐가 된다? 아미노산. 자, 지방은 소화 하나도 안 된 상태로 소장까지 내려옵니다. 소장까지 왔더니 거기에 쓸개즙과 이자액이 있었어. 자, 쓸개즙을 만나는 순간 뭐가 됐다? 거기다 쓰세요. 지방 음식물 유화. 쓸개즙은 지방 음식물 유화에 관한 일을 해서 지방 덩어리가 지방 알갱이로 바뀐 거야. 이번에는 이자액에 들어있는 이와 만났습니다. 이가 누굴까요? 라이페이스. 그럼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보면 2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랑 각각 떨어져 있는 거 있죠? 자, 2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는 모노글리세리드. 각각 떨어져 있는 꼬불꼬불한 애가 지방산. 그래서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으로 소화가 된다. 라고 봐야 돼서 여러분이 적어놓을 건 이거예요. 뭐냐면 이자액의 특징이 뭐다? 얘는 3대 영양소 소화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다. 3대 영양소의 소화요소 모두 포함해. 이자액 속에는 유일하게 이자액이지만 3대 영양소의 소화요소가 다 들어있어. 그럼 장액의 특징은 뭐다? 장액은 최종 소화에 관한 일을 한다. 아직까지 소화가 안 끝난 탄수화물, 아직까지 소화가 안 끝난 단백질 완벽하게 최종 소화를 시켜주는 것은 장액에 의해서 끝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소화를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작아지면 되는 거잖아. 여기 말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는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짧게 잘라줬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소장에서 쓸 게 아니잖아. 어디로 가져가야 돼? 온몸에 있는 세포로 가져가야 돼. 온몸에 있는 세포로 가져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심장으로 일단 가야 돼. 심장으로 가려면 뭔가 길 타고 길을 떠나야 되겠지. 얘네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대부분 뭐겠어? 혈관일 건데, 그렇다면 소장에서 소화가 다 끝났기 때문에 소장에서 흡수가 될 거야. 자, 소장의 어디서 흡수가 될 거냐면 소장의 상피 조직에서 흡수가 될 거야. 소장의 상피 조직. 상피 조직은 소장이 이렇게 있어. 이게 겉부분이야. 그럼 여기가 소장의 내부겠지? 근데 소장의 내부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꼬불꼬불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여러분 그 뜨거운 물에 손 오래 담그고 있으면 이 손끝이 구불구불해지는 것처럼 소장 내면이 구불구불 이렇게 막 주름져 있어. 이 주름져 있는 걸 우리가 무슨 털린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소장의 융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소장 피부가 구불구불 주름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소장의 융털은 이렇게 세포막으로 돼 있을 거야. 세포로. 자, 소장의 융털이 있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소화시킨 음식물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가 소장 융털 세포로 들어가는 거야. 소장 융털 세포로 들어간 다음에 누를 타야 돼. 여기 모세혈관이 흐르고 있어. 그럼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심장으로 갈 건데, 모세혈관은 되게 작아요. 게다가 모세혈관으로 물에 잘 녹는 애들이 들어가면 물에 잘 안 녹는 애들은 여기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물에 잘 안 녹는 지용성 양분을 이동시킬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있어요. 자, 물에 잘 안 녹는 지용성 양분을 이동시키는 넓은 관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지용성 양분은 요 관으로 갈 거고 수용성 양분은 모세혈관으로 갈 거야. 자, 그렇다면 이 빨간에는 모세혈관이야. 가운데 들어있는 굵은 관은 암죽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암죽관으로는 누가 이동한다? 지용성 양분이 이동을 할 거고 모세혈관으로는 수용성 양분이 이동을 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거기 봅시다. 자, 양분의 투장소는 어디다? 소장의 상피세포 괄호하고 소장의 융털. 소장의 상피세포 괄호하고 소장의 융털. 소장의 상피세포 소장의 융털. 자, 양분 이동 경로 그 뒤에 있는 그림을 보면 자, 2번 있죠? 2번에다 적으세요. 그림에서 2번. 다음 페이지. 2번. 얘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 2번에다 적는 거야. 모세혈관. 그럼 모세혈관으로 누가 들어간다? 1번에다 적으세요. 수용성 양분. 수용성 양분. 자, 그러면 3번은 가운데 들어있는 굵은 관이야. 3번에 누구라고 적을까? 암죽관. 그럼 암죽관으로 이동하는 4번은 누가 될까? 그렇지. 지용성 양분. 나머지 과정은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암죽관하고 모세혈관으로만 나오고 나머지는 언급 안 되니까 5, 6, 7, 8 이런 애들은 그냥 빼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몰라도 되는 거라 설명 안 하기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흡수된 애들이 모세혈관과 암죽관을 통해서 결국은 어디에 모이는 거야? 심장에 모이는 거야. 이 심장에서 혈관이 나가서 온몸에다 퍼뜨려 줘야 되겠지. 그래서 소화가 이제 끝난 거고 이제 순환으로 들어갑니다. 순환. 순환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동시키는 과정이야. 그래서 순환에서는 직접 뛰고 있는 애들이 있어. 직접 이동하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순환이라는 순환계가 있을 거예요. 순환계에서 직접 몸으로 뛰고 있는 애들이 누가 될까? 혈액이 되는 거야. 실제로 기능을 하고 있는, 순환계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 애들은 혈액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혈액이 지나가는 길, 뭐야? 혈관. 그렇지, 혈관. 세 번째, 이 혈관들의 총 본부 역할을 해주는 심장. 이렇게 정해줘요. 자, 그래서 순환계는 혈액, 혈관, 심장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 혈액, 여러분 몸에 피가 잔뜩 들어있을 거야. 자, 여러분 몸에 들어있는 피는 몸무게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할 것 같아요? 10분의 1. 몇 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 정도? 자, 여러분은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요. 여러분 몸에 들어있는 혈액은 체중의 8% 정도를 차지한대요. 그럼 만약에 60kg 정도 나가는 사람은 한 4.8리터 정도? 근데 이제 혈액의 비중이 좀 크니까 4.5리터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60kg 정도 되는 사람의 혈액량이 4.5리터 정도, PT병 한 3병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생각보다는 적어요, 사실은. 자, 근데 이 혈액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성분이라서 액체 성분이 있고 고형 성분이 있어. 그래서 액체 성분이 있고 세포 성분이 있어요. 성분이 있는데 우리가 액체 성분을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혈, 장. 세포 성분은 뭐라고 한다? 혈, 구. 여러분 혈구 많이 들어갔지? 무슨 혈구 들어갔어? 백혈구. 그렇지. 백혈구, 적혈구 이런 거 들었잖아. 백혈구, 적혈구는 세포야. 그럼 이 세포가 혈장이라는 액체에 떠다니는 상태가 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피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피를 뽑아서 시험관에 이렇게 넣어놨어. 가만히 놔뒀어. 피를 뽑아서 가만히 놔두잖아. 그럼 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래쪽으로 검붉은색의 덩어리가 생겨요. 위로는 누런색 액체가 떠요. 굳어버려. 이렇게 혈액이 굳어버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 혈액 응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 굳어버린 성분이 있잖아. 이거는 뭐랑 성분이 똑같냐면 여러분 이렇게 상처 났을 때 딱지 생기잖아. 그 딱지하고 성분이 완전 똑같은 거야 이게.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헌혈을 했어. 헌혈을 했는데 아무 처리를 안 하잖아? 이렇게 되면 이거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써. 다시 섞어도 안 섞여. 끝이야. 그러니까 헌혈받은 피는 보관을 잘했다가 필요할 때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혈액 응고 방지 물질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혈액 응고 방지 물질을 넣어준 거야.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원심분리를 시켜서 살살살살 흔들어. 원심분리 시키면 무거운 애는 밑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애는 위에 뜨거든. 원심분리 시키면 아래쪽으로 이만큼 정도가 빨간 애들이 모여요. 위로 투명한 애들이 모여요. 그 위로 누런색 애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맨 아래에 모이는 애가 적혈구가 되는 거야. 위에 하얗게 투명하게 돼 있는 애가 백혈구예요. 그 위에 누렇게 떠 있는 애가 혈장이에요.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혈장은 정상 상황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평상시에 왜 이렇게 되는 거냐? 혈장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위급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상처가 생기면 상처에 딱지가 생겨야 피가 빨리 안 나가지. 여러분 상처 생겼을 때 딱지가 생기는 이유는 두 개예요. 자, 딱지 생기는 이유 첫 번째 뭐겠어? 바다출혈 방지하려고 하는 거야. 두 번째 뭐야? 아, 외부로부터 세균의 침입을 그렇지. 세균이 침입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거야. 이물질 침입 통로를 차단하는 거야. 그래서 혈장은 항상 뭘 갖고 다니냐면 뭔가 비상사태에서 혈액을 응고시켜야지 하고 이 안에 혈액을 응고시킬 수 있는 어떤 성분을 품고 다녀. 여기. 근데 평상시에는 활성화가 안 되고 상처가 생기면 활성화가 될 거야. 근데 이미 사람의 피를 뽑아서 시험관에 넣었다는 거는 상처가 생긴 거잖아. 여기 있던 혈액을 응고시키는 성분이 밑으로 가라앉아. 밑으로 가라앉아서 여기 있던 혈구들하고 여기만 엉겨붙는 거야. 그러면 이 혈장에서 혈액을 응고시키는 성분이 가라앉은 거잖아. 그러면 그 성분이 가라앉은 나머지 성분을 뭐라고 하냐면 많이 들어봤을 거야. 혈청이라고 해. 면역혈청 뭐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혈청이고 밑에 혈구들하고 이 성분이 가라앉아서 만들어진 덩어리는 혈병이라고 불러요. 혈병의 병자가 떡병자, 오병이어 할 때도 있잖아. 떡병자, 피떡이야, 피떡. 그리고 혈구랑 걔네들이 뭉쳐져서 덩어리 만들어진 거. 나중에 여러분 면역배울 때 혈청이란 말이 나와. 그래서 그 혈청이 혈정하고 뭐가 다른지를 여기 설명을 해놓은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혈청은 혈, 장, 빼기,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그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피브리노겐이라고 할 거야. 혈장에서 피브리노겐을 뺀 거를 혈청이라고 하는 거야. 피브리노겐이 뭐라고? 혈액을 응고시킬 수 있는 단백질이야. 평상시에는 비활성화됐다가 상처가 생기면 활성화되는 거. 그래서 혈청과 혈장 구분하도록 하십니다. 이거를 살짝 정리를 해놓을까요? 순환 바로 옆에 조금 공간 있지? 순환이라고 써있는 거 바로 이렇게 조금 공간 있죠? 거기다가 혈청, 혈병, 혈장, 백혈구, 적혈구를 간단하게 정리 좀 해보세요. 근데 이거 돌아가고 있니? 뭐가 이거요? 녹화되고 있어? 네. 오늘 못 오는 친구 있었는데 녹화해. 저기 선생님, 저게 그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그러면은 혈액에서 백혈구가 제일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네, 백혈구가 조금인 거야. 백혈구가 조금이라 우리 피가 빨개 보이는 거야. 백혈구가 많아지면 피가 좀 더 밝아져요. 진한 붉은색이 아니라 옅은 붉은색이 되면 적혈구 수가 줄어들어서 빈혈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그 남자 피랑 여자 피를 그냥 살짝 피났을 때는 모르는데 많이 받아서 이만한 시험 안에다 담아놓잖아? 그러면 남자 피가 훨씬 더 검붉은색이고 여자 피가 좀 더 그냥 빨간색이야. 남자가 적혈구가 훨씬 많아요. 산소 운반능력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래서 혈장, 혈구, 혈청, 혈병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의미를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액체 성분을 혈장이라고 하는데 혈장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은 물이야. 90%가 물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 거의 7에서 9%가 단백질이야. 혈장에는 그래서 물과 단백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외에 기타 성분이 들어갑니다. 이 기타 성분에 뭐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뭐 성분이라든지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있겠지? 그래서 물이 90%, 단백질이 거의 7%, 나머지 3% 속에 얘네들이 들어있는 건데 이렇게 물이 많다는 거는 혈장이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우리가 추울 때, 더울 때 땀이 나서 땀이 식을 때 우리 체온을 떨어뜨리지. 그러니까 이 물 때문에 체온 조절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 물이 뭔가를 잘 녹이기 때문에 수많은 물질들을 녹여서 내 몸 여러 곳으로 운반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물질을 피에 녹여서 운반하는 거야. 근데 그 피 중에 어디에 녹아 있는 거겠어? 혈장에 녹아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자, 이번에 혈구. 혈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누가 있다?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습니다. 자, 적혈구는 정상적 혈구는 가운데가 움푹 패여 있는 원반형의 모습이다. 자, 적혈구는 우리 몸에 있는 일반 세포들하고 비교할 거야. 크기가 일반 세포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왜요? 안에 뭐 넣고 가요. 많이 넣어야 되니까. 근데 작아요. 땀에서 훨씬 작아. 그럼 왜 작을까? 가볍게 가벼워야 되고 빠르게 작아야 되고 가느다란 모세혈관까지 통과해야 돼. 가느다란 모세혈관까지 통과하려면 크기가 작아야 돼서 납작하고 작아야 되는 거야. 크기가 되게 작아. 그리고 크기를 납작하게 만들려고 성숙한 적혈구는 핵이 없어요. 여러분 몸에서 유일하게 핵이 없는 세포가 누구냐? 그러면 적혈구예요. 여러분 몸에서 적혈구는 에너지를 못 만드는 만들기는 해요. 에너지는 적혈구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에너지는 만들 수 있지만 핵이 없고 에너지도 많이 못 만들어. 그냥 얘는 운반 역할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핵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적혈구가 스스로 세포 분열을 해서 수가 늘어나지는 않아. 여러분 적혈구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는 사람? 그리고 혈액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는 사람? 오? 누가 이걸 알아? 자, 혈액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골수. 들어봤어요? 우리 백혈병 환자한테 이식해주는 게 골수 이식해준다고 하잖아. 골수라는 게 뼛속에 들어있는 어떤 구조야. 그래서 여러분 뼈 중에 크고 단단한 뼈. 예를 들면 척추, 가슴뼈, 갈비뼈, 위팔뼈, 아래 다리뼈. 크고 단단한 뼈 속에서 피가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는 피는 심장에서 만들어지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골수에서 만들어지거든? 골수에서 적혈구가 만들어져. 그럼 열심히 일하다가 손상이 돼. 그럼 죽는 거야. 분열해서 새롭게 재생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다. 그럼 얘가 하는 중요한 역할은 이 안에 헤모글로빈이 들어있어서 얘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일을 할 거야. 중요한 거 산소만 운반하는 거 아닙니다. 적혈구는 누구도 운반합니까? 이산화탄소도 운반합니다. 산소는 99%를 적혈구가 운반해요. 이산화탄소는 4분의 1 정도를 적혈구가 운반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하는 거지. 그래서 적혈구를 이 특징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이번에 백혈구. 백혈구는 모양이 아무렇게나 생겼어요. 자, 아무렇게나 생겼다는 무슨 뜻이냐면 모양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정해져 있지 않은 모양을 가졌다. 부정형이라고 하고요.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그란 핵이 아니라 이렇게 구부러진 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핵이 있어요. 핵이 있다는 거는 얘는 만약에 내 몸에 병원균이 들어오잖아. 갑자기 수가 늘어나. 왜? 그 병원균 처치하려고. 그래서 얘는 뭐가 가능한 거야? 스스로 세포 분열을 해요. 감염이 되거나 염증이 생기면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럼 얘가 하는 중요한 역할은 뭐다? 균을 잡아먹는 백혈구가 있고 균을 직접 잡아먹는 백혈구가 있고 균하고 싸우는 무기를 만드는 백혈구가 있어. 자, 균하고 싸우는 무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지? 항체. 항체를 만드는 백혈구가 있어요. 항체 생성. 그리고 어떤 백혈구도 있냐면 내 몸에 병든 세포를 죽이는 백혈구도 있어요. 막 감시하고 다녀. 얘 병든 것 같아? 확 죽여버려. 살아있어봤자 병원균의 먹이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죽이는 거야. 그래서 감염세포를 병든 내 몸에 있는 감염세포를 파괴하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이 감염세포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막 돌아다니다가 딱 봤는데 쟤 좀 이상한데? 뭔가 생긴 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죽여버려. 그 생긴 게 마음에 안 드는 세포는 되게 무슨 세포야? 암세포로 변하고 있는 애들이야. 암도 얘네들이 감시를 해요.
그래서 균을 직접 먹어버리거나 균과 싸울 수 있는 무기, 항체를 생성하거나 감염세포를 미리 죽여서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백혈구. 그러니까 백혈구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혈액은 이렇고 이런 애들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액체 성분과 세포 성분으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어.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혈액에 관한 설명이고, 이 혈액이 지나다니는 길을 뭐라고 한다? 혈관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혈관 조금 쉬었다 갈게요. 혈액까지 하고 정리 다 했어요? 네. 죄송한데 그 소정 파트 때 기자에게 지방이어서 한 번만 더 써주시면 안 돼요? 자, 혈관은 혈액이 흐르고 있는 기관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혈관은 단계에서 기관에 속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조직 아니에요? 얘는 기관이에요. 혈액은 조직이야. 혈구는 세포고 혈액은 조직이고 혈관은 기관이야. 자, 그러면 혈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혈관, 여러분 알고 있는 혈관 이름 대볼까요? 뭐? 폐동맥, 대동맥, 크게 그냥 동맥, 또 정맥. 정맥, 또 그렇지, 세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관의 이름을 얘기하면 정맥이 있어. 정맥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혈관이 있어요. 자, 그럼 얘네들의 이름을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냐? 자, 동맥은 어떤 애를 동맥이라고 하냐면 그 안에 어떤 피가 흐르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흐르는 피가 심장에서 나오는 피인지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인지 그것만 중요한 거야. 동맥은 출동이라고 생각해. 출동.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야.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은 무조건 동맥이라고 합니다. 자, 심장에서 나가면 무조건 동맥인데 간으로 가면 간동맥, 폐로 가면 폐동맥, 콩팥으로 가면 콩팥동맥. 그래서 일단 나가면 동맥이라고 한 다음에 그 앞에다가 목적지를 써주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 심장으로 들어오는 일 다 했어. 좋은 거 다 주고 노폐물 수거해서 이제 심장으로 할 일 다 하고 돌아오는 애들이 있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은 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에서 오는 정맥은 간정맥, 폐에서 오면 폐정맥, 콩팥에서 오면 콩팥정맥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심장을 기준으로 여기가 간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간으로 가는 애와 간에서 오는 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간으로 가는 애는 이게 뭐야? 간동맥. 나가니까 동맥인데 간으로 가니까 간동맥일 거야. 그럼 간에서 오는 애는 뭐가 될 거야? 간정맥인데 간동맥 뭐하러 가는 거야? 간에다 양분하고 산소 주고 이산화탄소랑 노폐물 수거해 오려고 가는 거야. 근데 동맥하고 정맥은 두꺼워요. 두꺼워서 여기로는 물질 교환이 안 돼. 그럼 물질 교환이 되려면 한층으로 얇아져야 돼. 그게 바로 누구야? 모세혈관. 그러면 간동맥이 간에 가면 모세혈관으로 얇아져. 그래서 물질 교환하고 다시 두꺼워져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혈관은 각 조직이나 기관에서 물질 교환을 하는 혈관이에요. 물질 교환을 하는 혈관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층의 마구 1층으로 되어 있어. 우리가 동맥하고 정맥은 두꺼 여러 층으로 막 되어 있거든. 그런데 얘네들은 한 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봐야 해. 그래서 모든 기관이나 조직에는 모세혈관이 있어서 이 모세혈관이 조직, 세포와 물질 교환을 한다라고 보면 돼.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혈압을 생각해 보면 이 중에 혈압이 제일 높은 애가 누굴까? 혈압이 제일 높은 애. 제일 높은 애. 심장에서 빵 하고 나갈 때 심장이 피를 콱 내보내고 부딪힐 때 혈압이 높을 거 아니야? 동맥이 제일 높아. 그 다음이 누구지?
모세혈관. 그 다음이 정맥. 왜냐면 심장에서 나온 지 오래될수록 힘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동맥이 제일 세고, 그다음 모세혈관, 정맥. 모세혈관에서 물질 교환 다 하고 나면 이제 힘이 다 빠져서 겨우 가야 돼. 그러니까 정맥은 내 머리 끝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정맥은 상관없는데 발끝까지 갔다 올라오는 정맥 얼마나 힘들겠어? 그럼 올라오다가 힘들면 어떻게 되겠어? 다시 내려갈지도 모르잖아. 혈액이 역류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혈액의 역류를 막기 위해서 정맥에는 뭐가 있어? 그렇지. 판막이라고 하는 혈액의 역류를 막는 판막이 존재합니다. 혈액의 역류를 막기 위해서 판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혈압은 동맥이 가장 세. 동모정 이렇게 돼. 그러면 피가 흐르는 혈류 속도는 어떻게 될까? 자, 제일 빠른 건 누굴까요? 동맥. 그 다음 누굴까요? 그 다음은 정맥. 동맥하고 정맥 어쨌든 고속도로야. 오는 길, 가는 길 이렇게 되는 거야. 모세혈관은 천천히 흐르면서 물질 교환 하면서 가야 돼서 이거는 동정모 이렇게 돼요. 자, 그렇다면 혈관 총 단면적은 어떻게 될까? 혈관을 다 잘라서 표면적을 재는 거야. 그럼 혈관 총 단면적은 어떻게 될까? 모세혈관이 완전히 제일 넓지. 그 다음이 정맥, 그 다음이 동맥. 왜? 혈관 총 단면적은 혈류 속도랑 반비례지. 혈관 총 단면적이 클수록 혈류 속도가 느려지는 거야. 그래서 혈류 속도와 혈관 총 단면적은 반비례야. 이게 혈관의 특징이야. 그래서 동맥에는 동맥혈이 흐를 수도 있고 정맥혈이 흐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동맥에는 어떤 피가 흐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심장에서 나가는 피냐, 심장에도 들어가는 피냐. 그게 이제 동맥, 정맥이야. 근데 혈이 만약에 말에 이런 말이 붙어 동맥, 혈. 그 다음 정맥, 혈. 이 뜻은 뭐냐면 그 피 속에 산소가 많으냐 적으냐 그걸로 나누는 거야. 여러분 산소가 많은 게 깨끗한 피야, 산소가 적은 게 깨끗한 피야? 산소가 많은 게 깨끗한 피잖아요. 산소 분압이 산소 농도를 말하는 거지. 산소 분압이 높은 혈액,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깨끗한 혈액, 이 동맥혈이고, 산소를 다 주고 나머지 조금 남은 거 겨우 돌아오고 있는 애들이 있어. 산소 분압이 낮은 혈액, 이 정맥혈이야. 동맥에는 웬만하면 동맥혈이 흘러요. 정맥에는 웬만하면 정맥혈이 흘러. 근데 무조건 그런 건 아니라 예외가 있어. 그러니까 동맥과 동맥혈이 반드시 똑같은 거는 아니라는 거. 동맥은 위치상으로 나눈 거고요. 동맥혈, 정맥혈은 그 안에 들어있는 산소나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가지고 나눈 거다라고 봐야 돼.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의 본부 역할을 하는 심장을 기준으로 우리 몸에서 순환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순환에 대해서 볼 건데 여기다 적었어요. 동맥혈, 정맥혈. 우리가 쉽게 말하면 깨끗한 피, 더러운 피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럼 우리 심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심장을 옛날에는 되게 복잡하게 정확하게 그렸는데 지금은 심장을 그렇게 그릴 필요가 없어요. 하트로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심장이 있다. 자, 심장 같은 경우는 몇 개의 구획으로 나눠진다? 4개의 구획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람을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서 이쪽이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한다? 우심. 여기도 우심. 반면에 이쪽은 왼쪽이니까 좌심. 여기도 좌심. 근데 항상 위가 뭐야? 방. 아래가 실. 방실, 방실. 그래서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우리는 4개로 나눠져 있지만 모든 동물이 4개로 나눠진 건 아니에요. 어떤 애는 2개로 나눠졌고 그냥 심방심실 2개밖에 없고 어떤 애들은 3개로 나눠진 애들도 있어. 근데 우리는 완벽하게 4개. 어떻게? 깨끗한 피 들어가는데 나가는데, 더러운 피 들어가는데 나가는데, 이렇게 4개로 딱 나눠진 거야. 심장도 원래는 뭐였냐면 혈관이었어요. 혈관이었는데 크기가 작은 애들은 혈관이 그냥 두꺼워서 빵 하면 이렇게 온몸을 돌 수 있었어. 근데 우리가 몸이 너무 커진 거야. 너무 커져서 혈관이 수축돼서 몸을 돌게 하기 힘드니까 완벽하게 펌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혈관이 나타나서 결국 뭐가 된 거야? 심장으로 바뀐 거야. 얘가 원래 혈관이었기 때문에 심장의 모든 구멍에는 다른 혈관과 연결되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우심방도 혈관하고 연결될 거고 좌심방도 우심실도 좌심실도. 피는 항상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가죠? 방으로 들어가서 실로 나가고 방으로 들어가서 실로 나가고. 그러면 방은 무조건 누구랑 연결돼야 돼? 방 들어가는 거잖아. 지금 들어가는 피,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 뭐였지? 그렇지. 얘는 무조건 정맥하고 연결돼. 심방은 무조건 정맥하고 연결되고 심방은 무조건 정맥하고 연결돼야 돼. 반면에 심실은 이제 나가는 피잖아. 얘는 무조건 누구랑? 동맥하고 연결돼야 되고 얘도 동맥하고 연결이 돼야 돼. 자, 그럼 봅시다. 여기를 폐라고 하고 여기를 온몸이라고 할게요. 폐와 나머지 온몸이 나눠지는데, 자, 여기 온몸이라는 거는 간이 될 수도 있고 콩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뭐 다리가 될 수도 있고 뇌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가 폐잖아. 폐는 숨을 쉬어가지고 깨끗한 산소를 가지고 있는 애야. 그러면 지금 폐에서 나온 애가 심장으로 들어갈 거야. 자, 그럼 얘는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뭐였어? 정맥이었지. 근데 어디서 나왔어? 폐에서 왔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할 거야? 폐정맥. 폐정맥에서 이렇게 산소를 잔뜩 받아서 옵니다. 와서 좌심실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몸 밖으로 나갈 거야. 나가니까 이름이 뭐야? 동맥이야. 근데 온몸으로 다 퍼져나갈 거야. 그래서 얘를 무슨 동맥이라고 한다? 대동맥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대동맥에서 나온 애가 이제 뭐로 갑니다? 간으로도 가, 간동맥, 콩팥으로도 가, 다리로도 가, 뇌로도 가. 다 나눠서 가. 가면 그래서 뭐 하려나? 물질 교환이 일어날 거야. 산소 주고 CO2 받고 양분 주고 노폐물 받은 거야. 받으면 이제 산소가 부족해서 약간 붉은색이 덜한 푸딩딩한 그런 피로 바뀌어. 그래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제 온몸을 돌고 들어갔잖아. 들어가니까 뭐야? 정맥이야. 온몸을 돌고 들어온 애가 대정맥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심실로 가. 다시 온몸으로 나가지만 산소를 받아야 돼. 산소 받으러 누구한테 갈 거야? 폐한테 갈 거야. 폐로 가는 길이 실제로 해박상으로 오면 여기로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밖으로 나간다고 할게요. 나가니까 누구야? 동맥. 근데 어디로 가는 거야? 폐로 가는 거야. 폐동맥. 나가서 이렇게 폐로 들어가. 그럼 우리 지금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반으로 나눠봤더니 오른쪽은 빨갛죠? 자, 빨간 애들은 지금 뭐가 많은 애들이야? 산소가 많은 애들이야. 그래서 오른쪽은, 왼쪽은 다 동맥혈이야. 또한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야. 반면에 여기 오른쪽, 우심방, 우심실, 오른쪽은 다 무슨 혈이야? 정맥혈이야. 정맥혈은 상대적으로 산소의 농도가 낮고 CO2의 농도가 높은 애. 그럼 우리가 딱 나눠서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왼쪽은 깨끗하고 오른쪽은 더러운 거야. 왼쪽은 깨끗하고 오른쪽은 더러운 거야. 자, 그러면 좌심방, 좌심실, 좌심방과 연결된 폐정맥, 좌심실과 연결된 대동맥은 깨끗하고 오른쪽 더러워. 우심방, 우심실, 우심방과 연결된 대정맥, 우심실과 연결된 폐동맥은 더러운 거야. 그럼 우리 몸에서 순환이 일어날 건데, 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순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체순환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체순환의 기능은 뭐냐면 온몸에 산소와 양분을 공급하고 온몸에 산소와 양분을 공급하고 온몸에서 CO2와 노폐물을 수거해 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처음에 깨끗한 피로 시작해야 돼? 더러운 피로 시작해야 돼? 다리 쓰지 마시고. 자, 깨끗한 피, 더러운 피 청시작. 깨끗한 피 무슨 혈로 시작해야 돼? 동맥혈로 시작해서 더러운 피 정맥혈로 끝나게 될 거야. 그러면 깨끗한 쪽에서 시작할 거야. 깨끗한 쪽 왼쪽, 오른쪽. 아까 깨끗한 피 왼쪽. 자, 왼쪽에서 시작. 깨끗한 왼쪽 좌심실에서 시작할 거야. 좌심실에서 나가니까 뭐가 되겠어? 대동맥이 될 거야. 대동맥으로 나가서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을 거쳐서 심장으로 들어갈 거야. 온몸을 돌고 들어가는 애라서 대정맥이야. 이제 어떻게 됐어? 더러워졌지? 더러운 방으로 들어갈 거야. 더러운 방 어느 방? 오른쪽 방. 그래서 우심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온몸을 돌고 이산화탄소랑 노폐물을 갖고 왔죠? 이산화탄소랑 노폐물을 분리수거할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어디다 버릴래?
폐에다. 높임을 어디다 버릴래? 콩팥에다. 콩팥에다 버릴 거야. 그래서 얘가 두 번째. 콩팥 순환은 교육과정이 없어서 우리는 폐 순환에 대해서만 봅니다. 자, 그럼 폐 순환은 어떤 상태냐면 폐 누구를 버리고 CO2 버리고 뭐를 받으러 가는 거야? O2를 받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처음 시작할 때 깨끗해야 돼? 더러워야 돼? 처음엔 더럽겠지. 왜? 산소가 없잖아. CO2가 많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더러운 정맥혈로 시작했다가 끝날 때는 깨끗한 뭐로 끝난다? 동맥혈로 끝나요. 자, 더러우니까 어느 쪽에서 시작할까? 오른쪽 왼쪽? 더러운 쪽 어느 쪽? 오른쪽. 더러운 데서 나갈 거야. 우심실에서 나갈 거야. 나가니까 동맥인데 폐로 가는 동맥이라 폐 동맥이야. 그럼 얘가 폐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폐의 오세혈관에서 기체 교환을 한 다음에 물질 교환한 다음에 심장으로 들어갈 거야. 정맥인데 폐에서 오는 정맥이라 폐 정맥이야. 자, 이제 깨끗해졌잖아. 깨끗한 방으로 들어가자. 어느 쪽 방? 왼쪽 방. 그래서 가심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내가 아까 동맥에는 깨끗한 피, 동맥혈이 흐르고 정맥에는 더러운 피, 정맥혈이 흐른다고 했지?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누구예요? 폐 동맥은 이름은 동맥이지만 여기에는 뭐가 흐르고 있다? 정맥혈이 흐르고 있어요. 이름은 동맥이지만 정맥혈이 흘러. 반면에 폐 정맥은 이름은 정맥이지만 얘는 뭐가 흐르고 있다? 깨끗한 동맥혈이 흘러. 이거 하나만 예외야. 얘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동맥에는 동맥혈, 정맥에는 정맥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정리하세요. 동맥, 정맥, 모세혈관, 그 다음에 순환 과정 정리하시면 돼요. 네, 저거 폐동맥 옆에 폐 뭐예요? 폐의 모세혈관. 폐의 모세혈관. 이거는 잇몸의 모세혈관. 다 했어요. 네. 그럼 우리 지금 순환까지 이제 봤습니다. 뭐 두 개 남았어? 호흡하고 배는 두개 남았어요. 자, 호흡 갑시다. 이거는 세포흡이 아니라 호흡이지? 세포흡은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 그냥 호흡하면 기체가 드나드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체가 드나드는 과정. 그러면 호흡을 보면 호흡은 호흡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볼까? 자, 여러분은 어디로 숨 쉬어요? 입으로. 아니 코로. 입으로 숨 쉬면 안 돼요. 코로 숨 쉬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의 호흡 기관은 어딜까요? 폐. 폐. 그럼 숨은 코로 쉬는데 호흡 기관은 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호흡기관인 거야. 둘 다. 그럼 어디 호흡기관이냐? 일단 코. 입은 코가 혹시라도 막혔을 때 숨 쉬라고 있는 거지 입으로 숨 쉬는 건 안 돼. 왜냐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일단 이물질 제거가 안 돼요. 코로 숨 쉬면서 우리가 숨 쉴 때 들어오는 기체 속에 들어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먼지들을 제거해 줘야 되거든. 근데 입에서는 그 역할이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일단은 코, 그 다음에 코를 지나면 후두, 지나면 기관을 숨관 뭐 이런 것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기관지 끝에 폐. 폐는 폐포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4개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표면들이 넓어지는데 코를 통해서 후두를 통해 기관지로 이게 기체가 쫙 이동하잖아. 내가 숨 쉬면. 근데 여기 이동하는 동안은 절대로 기체 교환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그런 폐포에서만 기체 교환이 일어나고 여기는 기체가 그냥 지나가는 길이야.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동 영역이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기부.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다 보잖아. 코부터 시작해. 코에 끈적끈적한 콧물과 코털이 있죠. 여러분 기관에도 끈적끈적한 점액과 털들이 있어서 걔네들이 하는 역할이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야. 내가 숨 쉴 때 같이 들어간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기도에서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면 실제로 폐에서 기체가 교환되면 교환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났어. 그럼 폐에 있던 애가 어디로 들어갈 거야?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겠지. 심장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어디로 갈 거야? 온몸으로 가겠지. 온몸에서 다시 기체 교환이 일어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알아낼 거는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데 코부터 폐까지 가면 폐와 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누구 사이에서?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폐에서 모세혈관으로 주는 기체 누굴까요? 그렇지. 주로 이동하는 건 당연히 산소겠지? 그럼 모세혈관에서 폐로 가는 건 누굴까? 주로 이산화탄소.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폐와 폐를 둘러싼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외호흡이라고 얘기해요. 외호흡. 자, 이번에는 온몸으로 가면 온몸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다시 기체 교환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모세혈관은 온몸한테 이번에는 뭘 줄 거야? 산소를 줄 거야. 모세혈관이 몸한테 산소를 줘. 그럼 몸은 열심히 세포를 통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를 모세혈관한테 보내는 거지. 이렇게 온몸과 온몸을 지나가는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은 다시 뭐라고 한다?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외호흡과 내호흡이라고 부르게 돼. 자, 그럼 우리 이 중에 외호흡을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자, 외호흡 같은 경우는 폐포가 있다고 칩시다. 자, 폐포 하나만 이렇게 그려볼게요. 폐포는 지금 숨을 들이셔서 이 안으로 지금 기체가 들어와. 산소가 많아요. CO2는 조금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야. 근데 이 주변을 누가 둘러싸냐면 모세혈관이 둘러쌀 건데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갈 거야. 자, 그럼 지금 폐포로 들어오고 있는 이 장소. 깨끗한 피가 들어오는 거야? 더러운 피가 들어오는 거야? 뭐가 많은? 산소는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그럼 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산소는 조금밖에 없고 이산화탄소는 많은 피가 들어온 거야. 그러면 같은 기체끼리 비교해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거야. 이산화탄소 비교했더니 얘가 많고 얘가 적어? 그럼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가고요.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갑니다. 이때 기체 이동하는 거잖아. 에너지 쓸까요? 안 쓸까요? 써요. 기체는 에너지 쓰지 않아. 이거는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저절로 이동하는 거잖아. 자, 우리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저절로 이동하는 거 뭐라고 부를까? 확산이라고 할 거야.
확산은 높은 데 있는 물이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럼 확산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줄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 지역의 농도차를 줄이려고 하는 거야. 너 많이 가져? 이게 아니야.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확산은 일반적으로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하지만 의미를 보자면 두 지역의 농도차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에너지를 소모하지는 않는다. 에너지 절대 소모하지 않아요. 확산은. 그래서 자 지금 외호흡의 원리, 다시 말해 기체 교환의 원리는 농도차에 의한 확산이야. 근데 우리가 기체를 얘기할 때는 농도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분압이라는 말을 써. 분압이 뭐냐면 전체 기체에서 그 기체가 차지하는 부분 압력. 부분 압력을 줄여서 분압이라고 하는 거라. 외호흡의 원리는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라고 봐요. 자, 여기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좀 해볼까요? 기체 교환의 원리. 다 적었어요? 자, 그래서 외호흡도 마찬가지고 내호흡도 마찬가지야. 항상 뭐에 따라서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다. 에너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호흡도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설 들어갈게요. 자, 배설 용리를 지난 시간에 잠깐 정리를 했었을 거야. 세포를 통해 만들어진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배설기관은 반드시 누구에 관계된 것만 얘기하자? 오줌에 관계된 것만 얘기하자. 배변은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콩팥, 오줌이 만들어지는 콩팥, 오줌이 지나가는 오줌관, 오줌이 저장되는 방광, 오줌이 마지막으로 나가는 요도. 이것만 배설기관으로 얘기를 할 거야. 여러분 그림을 보면 자, 콩팥 동맥. 자, 콩팥 동맥은 내려오는 화살표를 그려볼까요? 콩팥 동맥을 통해서 지금 피가 콩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콩팥 동맥에다 내려오는 화살표. 그러면 모든 물질 교환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심장으로 돌아가는 화살표가 콩팥 정맥이 되겠지. 그 다음 페이지. 콩팥 페이지. 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옆에 콩팥이 있습니다. 콩팥은 몇 개가 있죠? 2개? 2개. 나 아는 애가 나 아는 애가 의대를 다니는데 의대생들은 이제 자기 건강 검진을 1년마다 한 번씩 가서 봤는데 대학교를 다니면 대학병원이 있을 거 아니야. 가서 봤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건강 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대. 그래서 막 사진을 찍었대. 콩팥이 3개래. 콩팥이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콩팥이 3개래. 하나, 둘, 셋. 오줌이 더 많이 나오나? 그렇진 않은데 콩팥이 3개. 그래서 콩팥이 3개가 다 기능을 하는지 물어봤더니 3개가 다 기능을 한대. 이 사람은 나중에 콩팥을 2개를 떼줘도 하나가 남는 거야.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식받을 수 있는 기관이 딱 2개밖에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뭐지? 간이랑 간이랑? 심장. 네? 심장을 주라고? 심장 이식술을. 살아있는 사람 거를 가져가면 안 돼요.
돼지 거 가져가는 거 그냥 사람 거로 가져가면 안 돼요. 심장, 콩팥, 간하고 콩팥 두 개만 살아있는 사람 거 가져가는 거고 심장은 하나라서 주면 안 돼요. 절대 주지 마세요. 자, 그래서 심장이 콩팥이 세 개라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얘가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갑자기 지금까지 자기가 넣던 오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밤에 오줌을 넣는 게 콩팥 때문인가? 오줌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 다 검사했는데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콩팥이 3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2개. 원래는 2개인데 만약에 누군가한테 하나를 떼주면 하나가 크기가 좀 더 커진대요. 커져서 얘가 그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콩팥은 한 쌍인데 어디 있냐면 자 가슴에 있을까요? 배에 있을까요? 배. 당연히 배에 있죠. 가슴에는 뭐가 있죠? 심장과 폐만 있어야 돼. 나머지는 다 배야. 근데 배 쪽에 있을까? 등 쪽에 있을까? 등 쪽에. 콩팥은 등 쪽에 있어. 그래서 이거 이제 존재하는데 지금 우리가 콩팥만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래서 나가는 혈관이 있을 거야. 그러면 들어가는 혈관이 아까 말한 것처럼 콩팥 동맥이 될 거고 나가는 혈관이 콩팥 정맥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오줌이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관이 빠져나가면 얘는 오줌관이 될 거야. 이때 콩팥을 잘라보잖아. 그럼 콩팥은 겉, 껍질과 속 그리고 여기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 오줌이 보이는 공간 이렇게 남는데 이거를 콩팥의 겉질, 이거는 콩팥의 속질, 이거는 콩팥의 콩팥 깔때기라고 불러요. 콩팥 깔때기에 모여있던 오줌이 이렇게 오줌관으로 가면 방광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야. 근데 결국 여러분 잘 봐야 되고 콩팥 동맥은 심장에서 지금 왔잖아. 그럼 여기는 산소가 많을까 이산화탄소가 많을까? 콩팥 동맥 정맥 비교할게요. 산소 어디에 많을까요? 콩팥 동맥 정맥 중에 산소 어디에 많을까요? 우리 아까 폐 빼놓고는 무조건 동맥에는 동맥혈, 정맥에는 정맥혈이 되잖아. 콩팥 동맥에 산소가 많고 콩팥 정맥은 이제 산소 다 주고 노폐물 받아가는 거라 산소가 적어. 그냥 느낌상 산소로만 따지면 누가 깨끗한 피야? 콩팥 동맥이 깨끗한 피야. 자, 근데 이번에는 질소 노폐물로 생각을 하자. 질소 노폐물 암모니아라든지 요소라든지 이런 노폐물 생각하자. 노폐물 콩팥 동맥에 많아, 정맥에 많아? 동맥에 많지. 동맥으로 들어와서 걸러져서 나가는 게 정맥이라서 여기에는 질소 노폐물은 요소 같은 질소 노폐물이 여기 많고 여기에는 다 오줌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질소 노폐물의 양이 콩팥 정맥에서는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산소로 생각하면 콩팥 동맥이 깨끗한 피지만 노폐물로 생각하면 질소 노폐물로 생각하면 콩팥 정맥이 깨끗한 피가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콩팥 동맥에 요소가 많아. 정맥보다 콩팥 동맥에 요소가 더 많다. 오줌으로 이제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거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것에는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는 거름장치가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콩팥 속에 들어있는 거름장치를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네프론이다 라고 얘기해요. 네프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네프론은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배웠나요? 학교에서? 아직 안 배웠나?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근데 이번 교육과정 가기면 사구체가 이름 이상해졌어요. 이름이 토리가 됐어요. 자, 사구체를 토리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토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 보먼주머니. 그리고 오줌이 지나가는 가느다란 관, 세뇨관. 다른 애들은 그대로인데 사구체만 토리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콩팥 동맥이 이렇게 와. 콩팥 동맥이 이렇게 오잖아? 그러다 이게 얇아져. 얇아져 갑자기 모세혈관이 돼버려. 막 모세혈관에서 뭐가 일어나다가 빠져나가. 그러면 얘를 둘러싸는 깔때기 모양의 주머니가 있어요. 이 주머니를 따라서 가느다란 관이 연결돼. 가느다란 관이 연결돼서 빠져나가면 오줌이 되는 건데 이 빠져나간 혈관이 뭔가를 내보내는 아직 부족한 게 있어서 얘 주변을 둘러싸. 자, 둘러싸서 물질교환해. 물질교환 끝나고 빠져나가. 자, 이렇게 그리잖아? 그러면 지금 이게 콩팥 동맥에서 들어오고 있는 피야. 들어오다가 모세혈관이 돼서 나간 거야. 나가서 얘를 막 둘러싸다가 모든 과정이 끝나면 나가.
그럼 이거는 콩팥 정말 정맥이 되는 거야. 이때 얘가 토리, 얘가 오만주머니, 얘가 세뇨관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배설의 과정은 세 가지 과정이 있어. 자, 어떻게 되냐면 콩팥 동맥으로 들어오다가 갑자기 이게 좁아지니까 그 압력에 우리가 자루 같은 데다가 어떤 물질 넣고 꽉 짜면 물만 막 빠져나가듯이 물에 녹은 작은 물질이 그냥 밀려서 빠져나가. 이거를 뭐라고 한다? 여과라고 불러요. 여과가 돼서 아, 난 이제 오줌이 될 거야 하고 길 따라 나가. 요 길 따라 계속 나가면 오줌이 될 거야. 근데 나가는 도중에 누가 둘러싸고 있어? 칭칭칭칭 모세혈관이 둘러싸는 거야. 너는 몸에 좋은 거라 나가면 안 돼. 다시 들어와. 라고 해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다시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건 뭐야? 재흡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아까 압력 때문에 막 쫓아내가지고 아직까지 나가야 될 노폐물 중에 못 나간 애들이 있어. 못 나간 애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다시 내보냅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할 거야? 분비라고 할 거야. 그래서 여과는 토리에서 보먼주머니로, 제흡수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분비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라 이것까지 다 끝나고 나면 좋은 것들은 다시 내 몸한테 다 들어갔어. 포도당, 아미노산 다 들어갔어. 그러면 일부 노폐물들만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물과 함께. 이해됐죠? 마지막으로 이거 정리하세요. 그 밑에 있는 그 콩팥 그림 밑에 나와 있는 그 표는 빠졌어. 요소 분해하기 이거는 빠졌으니까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빈 공간에다가 이것만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지금 우리는 지금 2강 진도가 다 끝났어요. 오늘 다음 시간에 2강 테스트합니다. 2강 테스트. 우리 저번에 1강은 잠깐 쉬었나? 테스트 안 했지? 테스트 한 번밖에 안 했을 때까지. 2강은 테스트를 좀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공부를 좀 해보세요. 저번 시간 똑같은 형식으로 이번에는 객관식 문제도 좀 많이 있을 거고 단답형 문제도 좀 있긴 할 거예요. 그러면 이강 전체 다니는 1강 문제. 아니는 정확히 어디야? 저 중학교 아니에요. 이거를 그렇게 안 했어요. 저 국제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그냥 어디로 가는 거야? 네, 근데 아직 거기로는 6학년이에요. 그래? 네, 저도 사실 제 나이를 잘 모르겠어요. 나이를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나도 내 나이를 모르는데 너도 모르는구나. 한국이랑 뭔가 달라가지고. 그래? 네, 몇 년도에 태어났는데 내가 계산해줄게. 네, 13년도요. 2013년? 네, 2013년에 태어나면 몇 살? 중1 중1? 돼요 중1 중1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는 14살. 맞아? 우리나라 나이 14살. 윤석열 대통령 나이로 13살. 유정인 학교 어디? 이성철. 유성명? 아이고 좋겠다. 14살. 내 나이 계산해달라고 하고 싶지만 연도를 말할 수가 없어요. 자, 다 적었어요? 우리 2강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문제 한번 써볼까요? 자, 우리 저번에 몇 번까지 풀었지? 10번까지가 다 풀려 있나요 지금? 12번까지 풀려 있는 상태인가요? 14번까지 풀려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체크 한번 해봅시다. 자, 15번. 하나,
다음 넘겨서 없네요. 자, 뒤로 갑니다. 자, 뒤로 가면 우리 숙제가 몇 페이지까지였죠? 208페이지까지였어요? 208페이지. 자, 그러면 209페이지를 볼게요. 209페이지에서 19번, 그 다음 20번, 다음 페이지. 24번,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27번, 29번 해볼게요. 자, 15번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15번 하시고요. 이거 맞춰보고 그 다음 뒤로 넘어갈게요. 한번 해주세요. 자, 15번. 기억이 누구야? 해. 니는 누구예요? 단. 이것은 누구야? 그렇지, 콩팥. 기억으로 들어온 산수의 1번은 수정리로 통해 운반된다? 당연히 맞는 거지. 니은에서 암모니아가 유수로 전환된다. 어때? 자, 이거 동화야, 이화야? 동화 그랬죠. 요소 합성, 동화. 그래서 여기 ATP가 소모된다라고 했었죠. 디귿은 소화기에 속한다가 아니라 배설계에 속한다. 답은 기억리입니다. 이쪽 200페이지로 가셔서 자, 19번부터 쭉 한번 해보세요. 여기 책 한번 여기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5개. 뒤에 있는 응? 뒤에 있는 뒤에 있는 거. 209페이지.
서준이 다 했어요. 자, 봅시다. 다 했나? 19번. 자, 19번은 다 뭐 나왔어요? 이응이응. 그렇지. 기억, 기억, 이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에 꼭 이게. 자, 20번 중요하죠. 20번에서 요수의 혈액, 요수 양이 기억이 많대. 그러면 기억은 누가 되는 거야? 간 아이스를 들어가는 데 많았잖아. 콩팥 끼우는. 그렇지. 콩팥이 돼야지. 콩팥 동맥. 니은에서가 많대요? 아니 이응 기억에서. 기억에서가 많다고 돼 있지? 네. 그러면 기억이 콩팥 동맥. 만약에 니은에서가 많다. 그럼 이건 간이야. 왜? 간에서 요소를 만드니까 간에서 나갈 때 요소가 많거든? 근데 들어갈 때 많다는 건 콩팥 동맥이야. 그래서 기억은 콩팥 동맥, 니은은 콩팥 정맥. 그래서 B가 콩팥이라면 A가 뭐가 되겠어? 간이 되겠지. 그럼 A로 들어가는 혈액이 간 동맥. A에서 나가는 혈액이 간 정맥. 자, 그럼 답은 뭐 나왔어요? 기억과 니은. 이산화탄소의 양은 폐 동맥에서 더 많아야 되니까 디귿에 더 많아야 되는 거거든. 자, 이제 기억은. 자, 24번 봅니다. 24번은 뭐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니은을 잘 모르죠? 기억 니은. 왜냐면 인슐린의 표적 기관은 간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걸로 해서 기억과 니은으로 보십니다. 자, 이번에는 27번 갑시다. 27번에 가가 무슨 게? 소화계. 녹말이 분해되는 과정에 유일하게 관여하는 게 소화계라 가가 소화계. 나는 어디나 관여하는 순환계. 다가 배설계. 그렇다면 가나다 좀 이거 중요한 거야. 질소노폐물이 생성되는 거는 모든 세포. 그렇지. 모든 세포가 아미노산을 에너지원으로 쓰기만 하면 모든 세포에서 다 일어날 수 있어. 요소가 생성되는 곳이 어디냐? 라고 하면 간이고요. 요소가 생성되는 곳은 간이야. 그런데 질소 노폐물이 생성되는 곳이 어디냐? 그럼 모든 세포. 오줌이 생성되는 곳이 어디냐? 그럼 배설계. 그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가나다 모두 적으시고요. 자, 29번 갑니다. 29번에 가가 무슨 개? 호흡계. 나는 순환계. 나는 배설계. 나는 소화계로 돼 있어요. 그러면 답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기억? 니은? 디귿. 나가 소화계니까 요소 생성하는 기관 간이 존재하잖아. 자, 기억, 니은, 디귿 다 들어가야 돼요. 자, 오늘 우리 2강 끝나서 우리 아까 풀었던 문제 중에서 209에서 213
페이지 중에 아직 우리가 안 푼 문제 있지? 그거 풀고 채점해 오시면 돼요. 209에서 213페이지 안 푼 문제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에 인강 테스트하니까 공부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